네, 진짜 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이제 16년째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시계를 2000년으로는 돌려서 그때 첫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가 소감도 좀 다시 한번 좀 회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그때 가만히 있어봐, 고딩이셨나? 제가 공공학번이거든요. 공공학번. 그러니까 네. 딱 대학교 1학년 네. 여름방학을 곧 앞두고 있던 그 시기죠. 예. 그러니까 첫 기말고사 중이었나요? 끝났을 때였나요? 기말 끝날 때쯤이나 뭐 될 것 같은데요. 예.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미팅, 소개팅 기획 쫙 잡고 계시는데 평양에서 아주 뭐 큰 소식이. 평양에서 진짜 미팅이 있었지. 네. 진짜 미팅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뭐 돌이켜보면 그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근데 뭐 그건 그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뭐 일반인의 네. 그 차이가 있었던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공항에 딱 내려서 네. 손 붙잡고 하던 그 상황의 모습들이 네. 그걸 직접 TV로라도 봤던 사람 중에 그 영상의 모습을 잊고 지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떠오르죠. 예. 네. 우리 그때 김종대 의원께서는 국회 보좌관하고 있었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국방위에서. 보좌관으로 있으셨는데 어떻게 그때 좀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그 서해에서 제1연평해전 네. 같은 날입니다. 6월 그러니까요. 15일. 이런 어떤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정말 남북관계가 잘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네. 우선은 취임 초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 공세가 엄청났습니다. 네. 아마 저기 역대 대통령 초창기에 그렇게 그 막말과 그 비난이 쏟아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만한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대부분 취임 초에는 약간의 허니문이 있는데 네. 그 대통령의 어떤 북한에 대한 접근 정책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초기에 엄청난 불신을 드러냈거든요. 그때 김정일 정권이 좀 쫄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주 유연한 통일 정책이다 막 이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건 유화 정책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햇볕 정책을 북한에서는 태양 정책이라 그러면서 네. 무슨 태양 정책이 다 있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쏟아내던 터에 99년에 이제 비극적인 제1연평해전이 벌어졌는데 사실상 이 사건의 진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해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거의 집단 학살극에 가까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북한을 처음에 선체 충돌을 해서 공격을 할 때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는 북한 쪽에서 날라온 게 첫째 감자. 네. 이게 나중에 이함대에서는 수류탄으로 수류탄을 둔갑했죠. 바뀌었어요. 네.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했다. 알아봤더니 감자를 던진 예. 거고. 그 다음에 염장무. 그게 저기 반찬이 없으니까 그 소금에 절인 물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날라왔고. 그 다음에 식기가 날라왔고. 숟가락. 뭐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이제 공격을 당한 북한 함정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이거를 총 6척을 격파를 하고 언론에는 한 30명 정도 사망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100명 정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렇게 100명 많이 이상. 근데 감자를 던져서 넘어올 정도면 엄청 가까운 거리네요. 포를 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 선체를 충돌한 특이한 임진왜란 때도 드문 이 선체 충돌 그거 옛날 해적을 퇴치하던 로마군의 전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선체 충돌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저쪽에서 막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항이 있었고 얼마 후에 총을 쏘니까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포로 8척을 완전히 격파해버린 그럼으로써 이제 엄청난 피해를 북한이 입었는데 우리 측의 일방적 승리였죠. 그런데 이제 주성하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실제 지면으로 나왔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참상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 이전까지는 북한 군인들이 그 동네 나오면 다 숨기기 바빴거든요. 또 도적놈, 공비 나왔다 이러던 주민들이 일제히 먹을 걸 싸들고 군부대 가서 치료하고 먹이고 하면서 반드시 복수해라. 그쪽도 그렇게 흥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3년 후에 실제 보복으로 나온 게 제2연평해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남북이 또 접근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그
특이한 현상입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대북 접근은 계속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교전이 벌어지면 거의 뭐 지금 같으면 전쟁 직전까지 갔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1년 후에 극적인 화해 국면으로 반전이 되는 네. 아주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 만큼 얼마나 이 역사라는 게 변화무쌍하고 네. 또한 어떤 정말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네.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이런 점에서 사실 한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네, 네. 그 평양공항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는데 너무, 상황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감격 때문인지 한동안 트랙에서 내리질 못하고. 네. 먼 산을 보면서 여기가 평양인가. 네. 그 노구의 정치인을, 노정객이 이제 둘러보는 아마 백범김구 선생이 이제 정치 협상을 하러 네. 그 47년도에 북한을 넘어간 이후로 네. 가장 극적인 사변이자 네. 하나의 어떤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지 않았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바로 백화원 초대소로 이제 평양에서 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네. 이동한 백화원 초대소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그날 저녁부터 이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99년 1차 그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해석들도 당시 있었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른바 그 세계 원칙, 흡수통일 배제, 무력도발 불용, 네. 그다음에 남북 화해협력 추진 이런 부분이었는데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걸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네, 이 남북 관계의 일시적인 어떤 좀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국내 정치적인 어떤 좀 기반을 닦고자 하는 지지 기반을 닦고자 하는 그런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들도 당시 존재했었어요. 물론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타깝게도 뭐 남쪽에서는 막 승전가를 부를 때 북쪽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아마 남북 간 교전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네. 사건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화해 협력은 정치적으로 하면서도 네. 현장의 군 지휘관은 그 굴욕감을 갖고 네. 복수를 또 꿈꿨던 이중적인 상황이 남북 관계에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화해협력 시대가 확 열렸고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보면은 6월 16일자 언론사 사설이었어요. 조선일보가 어떤 사설을 쓰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 예. 네. 사설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 사설이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조선일보가 이제 다음 날 이제 뭐 사설을 갖다 길게 쓰고 뭐 이랬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 요즘 같은 시대 분위기에서는 이제 고무 찬양이죠. 막 그래서 뭐 김정일 캐릭터, 귀엽게 만든 캐릭터들도 막 그 유행하고. 백화점에 가면 막 팔고. 김대중, 김정일 막 인형 이런 거 막 팔고. 네네. 막 그런 이제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민 거죠.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는. 그래서 도대체 김정일의 육성도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죠? 딱 한 번이 있었어. 네. 그것도 짧은 한마디. 네. 그게 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시간 뭐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그래서 뭐 평소에 들었던 거와는 다르게, 김정일 위원장 굉장히 좀 뭐 이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또 유머 감각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 좀 많이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예. 정상회담 때, 네. 오찬 때죠. 나를 서방에서 은둔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네. 나 사실 인도네시아도 갔고, 쿠바도 많이 갔다. 네. 그런데 은둔의 지도자를 세상 밖으로 내온 거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주셨다. 네. 그래서 내가 은둔에서 해방이 됐다. 네. 이러면서 껄껄껄 하다가 이제 술잔 부딪히고 막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첫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거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제 남남 갈등이 또 본격화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 발표가 2000년 4월 8일 날 그 4.11 총선 그 사흘 앞두고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그쪽에서 또 이걸 신북풍 정상회담용이다라고 막 이제 공격을 가하면서 그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긴 했어요. 좀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서 뭐 총선 이후로 좀 늦춘다든지 발표를. 그랬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니면 뭐 이제 좀 뭐 그 당시 야당 지도자들도 좀 초청해가지고 청와대로 불러서 이제 정상회담 타결이 됐는데 이게 뭐 그
야당 쪽에서 양해를 구하면 양해를 해주면 남북 간의 합의 상황이니까 총선 전에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웠던 불신으로 연결됐죠. 네네네. 그 대목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좀 남남 갈등이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온 국민들, 온 민족이 좀 축하하고 기념하고 미래를 도모해야 될 6.15가 극도로 이제 정치화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밟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결국 그 햇볕 정책이랄까 우리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그 방향과 철학이 굉장히 시대 정신을 담고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집행 과정에서의 약간의 어떤 좀 부적절한 정무적 정치적 논리의 개입이라든가 네. 또 잘 준비했으면 충분한 결실을 거둘 것도 어떨 때는 또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네. 망치는 네. 이런 어떤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결국은 크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저 산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그 위험이라든가 장애물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 해보는 접근 정책이고 네.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네. 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이게 침소봉대돼서 너무 그 전체적인 방향까지 훼손을 하는 이런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점은 네.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또 막상 그때 청와대에 있다면 사람인데 네. 선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게 하지. 솔직한 심정이죠. 네. 네. 근데 닉슨이 이제 중국하고 당시는 중공인데 그 키신저를 내세워가지고 미중 수교를 할 때는 닉슨은 초당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민주당하고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 내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초당적 기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미중 외교가 의회에서 이렇게 뒷받침되는 프로세스를 잘 만들었거든요. 네. 이 점은 우리도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그 의미를 추출하는 노력도 있어야겠습니다만 동시에 좀 반성적으로 성찰적으로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6.15 기념도 이제는 너무 축소되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뭐 남북 간에 뭐 하는 행사들도 하고 또 네. 대학생들은 대학생끼리 뭐 이렇게 행사들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교육계는 교육계대로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도 아니 어제 6.15 무슨 행사를 했다는 거 네. 임진각에서. 네, 그 어디 좀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없고 네. 사실 6.15 관련한 무슨 강연회들 지역별로 뭐 남북이 네.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역의 작은 지부들 뭐 이런 데서라도 강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올해는 진짜 다들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행사 안내들이 막 많이 나오지도 않고 네. 이제 원래, 시민단체 차원으로 격화되고 네. 많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편이 맞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야당 의원 일부가 이걸 이제 6.15 공동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된다 이런 뭐 결의안도 좀 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쪽 반응은 굉장히 좀 관심 네, 없겠지. 네, 네, 아예 이제 관심 스위치를 끈 이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갈수록 왜소화되고 잊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민족사적인 의미를 갖다 우리가 잘 포착을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이 6.15를 선언을 했던 것과 안 했던 것, 그 이전과 이후가 가장 크게 그때 달라졌던 우리 사회 변화는 과연 뭐였겠습니까? 네. 무엇이 달라졌느냐? 우리도 더 이상 그 어떤 적대국의 공포의 위협 속에 노예가 되지 않고 네.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겠다. 네. 우리가 번영된 세상, 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국민적 자신감을 네.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네. 이런 게 한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 뜻하지 않게 누리는 뭔가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때 느껴지는 그 자신감과 행복.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다는 것이고 이때는 너나 없이 다 축하하고 네. 사실 조선일보 KBS도 나중에는 언론사 사장단 초청을 하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네. 다
기어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또 동아일보는 급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갔잖아요. 김밀성 장군의 그 보천보 전투 그거를 저 동판으로 떠가지고 기사를 그걸 갖다가 갖다 바쳤어. 그게 지금 평양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사실은 국민 통합도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후에 관리만 좀 더 잘했으면은 사실은 성공한 20세기에 유일하게 성공하는 평화 정책이 될 뻔했던 거예요. 사실 20세기에 그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도 기욤 사건으로 빌리 브란트 총리가 낙마하는 불운을 겪었고 고르바초프의 그 서방에 대한 일방적 군축도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고르바초프는 본인은 결실을 못 맺고 낙마했고 또 사다트 대통령이 최초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중동 지도자인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군 사열 도중에 그 군부의 총에 맞아서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그 라빈 총리도 역사상 최초로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고 요르단강 서안의 점령지를 팔레스타인한테 양보해주는 파격적인 평화정책을 폈습니다마는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저 군중 집회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서거를 하고 20세기에 또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종파 간의 평화를 추진하다가 역시 괴한의 그 총탄에 이제 서거를 하는 20세기의 평화 지도자는 평화 정책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임기를 마친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이 계시고 김구 선생이 계시고 이 저기 노벨 평화상은 정치적 실패를 보증하는 초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책은 20세기의 마지막 평화정책이자 21세기의 첫 번째 평화정책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로 물경 노무현 시대까지 7, 8년을 더 버텨낸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평화정책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거를 기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최초로 돼본 거거든요. 그런 마지막 열차에 우리가 몸을 실은 것이죠. 그런 만큼 그 가치는 절대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건 세계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2000년 그 9월에 유엔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게 좀 갈등이 일어났고 그의 미국 선거에서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시련도 조지고 부시는 놈이 되더라고. 그래서 참 그 시련을 겪게 됐던 그래서 참 그 네오콘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당시 야당 공격했던 이 돈 주고 한 거 아니냐, 뒷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레리 닉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정보들이 주한미군 사령부 또 그 CIA 한국지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당시 야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게 뭐 국회에서 또 폭로가 되고 그게 이제 참여정부 출범의 처음에 이제 좀 대북 정책의 발목을 특검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좀 2000년의 남한과 북한을 한번 좀 돌아보고 오늘날의 또 남한과 북한을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북 정책,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있었죠. 뭐 일단 뭐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없이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어떤 신념과 철학이 있었던 것이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요즘 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핵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찌되었든 이제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곧 뭐 북한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아사자와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제적인 의무를 비교적 준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그 경제적으로 또 이제 특히 그 식량 문제에 처해 있었던 북한을 상대하고자 하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갖춘 정치 리더십이 만나면서 이제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북한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2000년하고 2016년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보면 당시에 북한이 없었던 핵이 지금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별로 없었던 식량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북 지원 단체들조차도 북한에서 이제 더 이상 아사자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 다녀온 사람들도 식량 사정뿐만 아니라 경제 사정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남북한의 교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밑바탕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건 전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큰 변화도 있죠. 우선은 네.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네.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고 네. 또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300만 대가 넘습니다. 네. 네. 그것도 저기 데이터 통신이 되는. 네. 지금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주류예요. 네. 예, 우리하고 같은 문명의 이기가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기에다 장마당 가면은 평면 TV도 팔아요. 네. 붉은 자본가라고 하는 네. 이제는 어떤 그 새로운 장마당 세력이 사회의 어떤 그 시장 경제의 맹화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돈 맛을 아는 네. 이런 북한이 됐고 사실 90년대 탈북을 해서 국내에 정착한 탈북한 지 20년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그 자본주의에 적응이 안 되는데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은 네. 잘 적응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예. 네. 네. 그거는 그만큼 북한 체제가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장마당이 생기고 붉은 자본가들이 주류를 장악하고 거래가 생겼을 때 제일 틀린 게 뭐냐?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이 이제는 살아나고 내 품삯을 따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내에 적응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넘어온 탈북자들, 제가 이거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네. 정말 상대하기 힘든 게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 네. 약속을 했는데 안 와. 늦거나 뭐 약속 어기는 걸 당연시 생각하고 이러다가 남한 사람들하고 불화가 많았는데 그 정도로 그 개념이 발전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탈북자들 시간 약속 잘 지킵니다. 네. 즉 적응을 하는 세력들이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또 그 탈북을 사람들 많이 일부 해요. 이제 넘어오고 있는 상황. 물론 아직 억압 체계고 3대 세습 체계고 그 본질의 어떤 그 통치의 기본은 변한 건 없습니다. 네. 이건 우리로서도 참 큰 벽이자 숙제예요. 네. 북한은 분명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와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엔 깜짝깜짝 놀라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의식과 네. 생활상에 있어서 변화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아요. 워낙 이제 뭐 그 안에서의 교류도 가능하고 또 요즘은 이제 해외에 일꾼으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네. 수만 명씩 보내니까 거기서 이제 경험한 정보들 이렇게 하는데 저 국방위 하고 이제 정보위 이제 2년을 했으니까 정보위 보고 이렇게 받고 뭐 통신 나오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뭐 거기 이제 노래방에서 나누는 막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노래방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막 부르고 응? 그러면 숙청당하거든요. 그게 들켜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는 뭐 이런 노래를 네. 뭐 뚱뚱한 돼지 새끼가 뭐 이제 이렇게 막 바꾸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지도부를 비난하는 형식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진짜 공마당은 쌀을 주는데 장마당은 노동당은 쌀도 안 주니까 나라를 네,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막 그냥 자유스럽게 하고 다니잖아요. 네. 네,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북한도 네.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뭐 종편이나 이런 쪽 언론에서 비치는 북한은 못 먹고 못 살고 이 그 김정은에 대한 불만과 이것이 이제 정말 곧 폭발할 것처럼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북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북한 정보에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자기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북한 보통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김정일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높아졌던 정보당국 어느 정보당국도 네. 뭐 기무든 국정원이든 국방정보본부든 네. 북한 붕괴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언론들 통해서 나올 때는 올해 무너지냐 내년에 무너지냐 이제 맨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한번 거치면 마사지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마사지를 거치면 곧 북한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에 청와대에서 정부 산하 이제 사회과학 계열의 연구소에 내려간 지시는 네. 북한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논리와 이유를 개발해서 보고하라 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항상 북한이 실제 무너지는 게 환상으로 보이나 봐. 네. 항상 어디선가 몰핀 주사를 맞으면 중독이 돼서 네. 북한 붕괴라는 마약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정책들이 자꾸
다른 정책을 압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역사상 영원한 체제는 없겠죠. 네.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은 언젠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떨어져서 나한테 오리라는 것은 그건 참 철없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건 정책이 아니죠. 네. 종교의 영역이죠, 거의 뭐. 그렇죠. 예, 종교의 영역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턱 벌리고 오래 감나와 있으면은 굶어 죽어. 예, 일단 턱부터 아프고. 그렇죠. 턱부터 내가 더 아프고. 아파.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편도 현장에서 지금 적나라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사회 곳곳에서.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북 제재하면 뭐 때린 주먹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아픈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청와대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서 일을 했던 근로자들이라든지 그 기업인들 그리고 지금 뭐 연평도 어민들 그리고 이산가족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전방에 있는 주민들 또 우리 군인들 그 양쪽에서 드러내는 확성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연천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만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른다고. 어렸을 때도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의 대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세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양쪽에서 드러내는 확성기 때문에 크게 말해야 이제 좀 전달이 되니까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뭐 또 이제 가끔 휴가 나오는 그 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전방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보면은 하루에 18시간씩 드러낸대요. 18시간. 예 그러니 좀 정서적으로 민감한 친구들, 예, 이런 어떤 이제 장병들은 굉장히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 위한 건지.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냐고. 아니, 대장금 지금 영화 대사 합니까? 뭐, 때리는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좀 무슨, 이게. 아니, 문제는 너는 안 아파요, 지금. 맨날 우리만 아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게 16년 전에 뭐 북한도 오늘날 비교하면 많은 뭐 공통점도 있고 뭐 차이점도 있고 뭐 발전된 부분도 있고 후퇴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10년 전의 대한민국과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뒤에는 경제적으로는 IMF라는 어떤 그 전대미문의 국난을 당하면서 경쟁과 배제와 차별의 논리가 확산이 돼 왔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도 혐오와 어떤 그 배제와 어떤 그 증오의 감정을 키워왔고 이런 쪽으로 긍정적 인간관이 부정적 인간관으로 또 어떤 국가 관계, 남북한 관계도 자신감보다는 공포 내지는 어떤 그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게 어쩌면은 지난 20년이고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막아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매우 어두운 측면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는가.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나마 그때 쌓아놨던 긍정적 자산이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로 앞으로 20년이 전환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 지금은 매우 극단적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극단화된 이런 어떤 경쟁, 배제, 차별의 쪽으로 왔다면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걸 겪으면서 1등부터 꼴찌까지 똑같은 재난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국가적으로 공동의 재난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자각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남북 통합까지 연결되는 저는 뭐 6.15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건 14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려야 되고 계승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교육받고 학습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 대학생 분들 혹은 지금 이제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과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라고 하는 그 노래에 동의할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남북관계의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헌신하더라도 혹은 뭔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더라도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을 내가 좀 부담하고 뭐 남북 평화 교류 협력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그래도 민족이니까 그래도 북한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언젠간 통일돼야 되니까 그리고 내 형제 자매 중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데 지금 대학생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에 살아있는 형제자매는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없죠. 그렇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분단의 완성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나 하나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무슨 놈의 통일 비용을 떠내고 무슨 놈의 쌀을 주고 이제 이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신자유주의에 확산하고 잘 맞아떨어진 정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조공 환경이 많이 바뀐 게요. 뭐 이제 대북 인도적 단체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북한은 더 이상 남쪽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류 협력을 하자는 거죠. 경제 협력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래를 하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뭐 쌀 갖다 주고 비료 갖다 주고 무슨 의약품 갖다 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최소한의 그 정도 문제는 많이 해결했고 부족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다만 서로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너희들도 돈 벌고 우리들도 좀 더 잘 살고 이런 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 16년 전에 비해서 이제는 퍼주기니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김광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국민 정서가 워낙 이제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문제고 동시에 이제 민족의식도 많이 좀 약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북한에 뭔가 또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거 얘기했던 것처럼 퍼주기식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아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저 퍼주기 아니고 원칙 있게 접근하겠다. 그게 원래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원칙에 다 이제 핵에 갇혀 있는 거죠. 핵에 갇혀버린. 북한이 핵을 그 원칙은 좋았지. 그런데 안보 논리에 또 이제 결국 한몰이 된 거죠. 자, 우리가 그 뭐 6.15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우리가 또 성찰적으로 얘기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나오면서 좀 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서방 세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지금 대선 열기에 지금 막 그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크게 두 가지 움직임. 이른바 신고립주의.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서는 신고립주의, 경제에서는 보호주의 이런 부분이 있고. 당장 다음 주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까 여부를 브렉시트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국민투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서양 양쪽에서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이 안보에서 고립주의 그리고 경제에서는 보호무역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 익숙해왔던 관성은 안보는 뭐예요? 미국과 함께 그리고 경제는 수출 이런 쪽이었는데 근데 그 동맹과 그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패권을 누려왔던 서방 세계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북방 정책은 사실상 고립주의인 거죠. 고립주의인 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관성, 계속 수출만이 먹고 살 길이다. 과연 이런 어떤 그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또 이 질문. 그건 이제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와 기존의 또 지정학 논리에 충실한 동맹론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상상력으로 앞으로는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야 되는데 갇혀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동맹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데올로기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로 이제 화석화되는 사이에 세계는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어떤 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어떤 흐름 자체가 이제 그 정말 성장보다는 혹은 성장 못지않게 분배가 중요한 것이고 수출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내수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사고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둔 지경학적 사고의 어떤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갈수록 고립주의. 아니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키워드를 잡냐 하면은 이제는 인간의 문제로 돌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있었는데 국민은 없었다. 국가를 구성하는 건 국민인데 또 민족은 있었는데 그 민중은 없었다. 민족을 구성하는 건 민중이거든요. 시장은 있었는데 시민이 없었다.
시민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이고 이렇게 집단적 가치로 추상화된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인간 중심으로 용어를 다시 다 번역을 해주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과 민중과 시민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자꾸 생략이 되고 그냥 어떤 정치적인 가치로 가버리는 게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네. 거기엔 집단 가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이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런 공리적 가치에 의한 통치가 더 이상 불가능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소수 약자도 있는 거고 이 다수는 언제든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소수와 다수의 경계선은 이미 허물어져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네. 이제부터는 인간의 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해서 이제 남북 관계나 뭐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 준다면 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좀 뭘까 지혜로운 생존의 방책이 생긴다고 난 보는 것이죠. 네, 네. 전 남북 관계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렇죠. 결국은 북한의 정권은 물론 우리가 상대합니다만은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민입니다. 네. 거기 사는 인간들이에요. 우리 한반도 주민이고, 예, 네.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한테 좀 더 행복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혹시 뭐 덧붙이신 말씀 없으시고, 예. 난 다 했어. 예, 예. 우리가 좀 방송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네. 좀 출출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지금 이제 12시 반, 낮 12시 반이 다 되었는데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예. 뭐 우리 좀 뭐 방송이 나가는 시간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맛있는 점심 식사 하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안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